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모르게 하면 되죠. 그 대화는 장난감 속 카메라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가계부를 꺼냈고 그들의 계산 위에 내 계산을 포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도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낡은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지요. 부산 남구의 오래된 빌라 2층 끝방에서 보낸 세 번째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4시, 언제부터인가 이 시간이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는 조용한 시간, 그제야 온전히 제 것이 되는 시간이었지요. 슬리퍼 끄는 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 바닥이 발바닥을 스쳤지만 이미 익숙한 차가움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물을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지요. 오늘도 국밥이구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20회 넘게 끓여온 미역국이었습니다. 며느리 윤지아가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라고. 칭찬할 때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국물이 끓는 동안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온 아들 도원의 반찬 그릇, 윤지아의 다이어트 샐러드 용기, 손자 민수의 우유컵까지 하나하나 헹구며 닦는 동안 창 밖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부엌 서랍에서 행주를 꺼내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평소 보지 못했던 하얀 봉투가 행주 사이에 끼어 있었지요.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몇 장의 서류와 함께 제 인감도장 복사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지요. 요양원 사전 계약서.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아니, 제 손이 떨리고 있었나 봅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호자 박도원, 피보호자 서혜란, 계약기간 종신, 월 이용료 180만 원, 특약사항 보호자 판단에 따른 즉시 입소 가능. 각 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피보호자란에 적혀 있고 아들의 이름이 보호자란에 새겨져 있었지요. 마지막 장에는 제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걸 찍었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아들이 서류 좀 찍어달라며 가져온 것들이 있었지만 모두 보험 관련이라고만 했었지요. 부엌 창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여느 날의 아침인데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국물이 넘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서둘러 불을 줄이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접히지도 않았지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윤지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지요. 응. 국 끓이고 있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들키지 않았나 싶어 윤지아의 표정을 살펴봤지만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있었지요.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요. 간단히 먹을게요. 그래, 알았어. 평범한 아침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지요. 서랍 속 서류가 마치 제 등 뒤에서 쟤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윤지아가 토스트를 굽는 동안 저는 국간을 맞췄습니다. 소금을 넣는 손이 어색했지요. 평소 같으면
한 번에 맞췄을까니 오늘은 계속 싱거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 괜찮아. 그냥 잠이 부족했나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고 몸은 멀쩡했지요. 다만 머릿속이 복잡했을 뿐입니다. 윤지아는 토스트와 커피를 간단히 먹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지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지요. 서류를 다시 꺼내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요양원 이름, 위치, 입소 조건까지 모든 것이 세밀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말이지요. 왜 미리 이런 걸 준비해 둔 거지? 질문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손자 민수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서류를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지요. 그날이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랍을 닫는 순간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단단히 잠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 위에 국이 유난히 짰습니다. 같은 레시피였는데 어쩐지 맛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게 조금씩 달라졌지요. 손자 민수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학교 가기 전 서둘러 밥을 먹는 동안 아이는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지요. 민수야, 밥 먹을 때는 폰 그만 봐. 윤지아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짜증스럽게 한숨만 내쉬었지요. 할머니, 제 방 정리 좀 해주세요. 친구들 올 수도 있거든요. 민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알았다고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친구들이 와? 언제? 모르겠어요. 그냥 혹시 몰라서요. 아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사도 없이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요즘 애가 좀 이상해요. 윤지아가 컵을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춘기잖아. 다 그런 시기야.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한테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스쳤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손자가 예전처럼 제게 달려와 안기지 않는다는 걸 말이지요. 윤지아가 출근하고 아들 도원도 회사로 나간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이 편안했는데 오늘은 어딘지 무거웠지요. 민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는 온갖 학용품과 장난감들로 어지러웠습니다. 침대 밑에는 옷가지들이 뒹굴고 있었고 게임기 선들이 엉켜 있었지요. 이 녀석이 얼마나 급하게 나갔으면 혼잣말을 하며 하나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은 빨래통에, 학용품은 책상 위에, 게임기는 선반에 올렸지요. 장난감 상자를 옮기다가 작은 검은 물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네모난 것이었지요. 뭐지 이게? 손에 들고 자세히 보니 렌즈 같은 게 보였습니다. 버튼 하나가 달린 작은 전자제품 같았지요. 장난감 카메라인가? 호기심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화면이 켜지더니 재생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지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지요. 언제 찍은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부엌에서 윤지아와 아들이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지요. 이번 달 안에 정리해야 해요. 윤지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급작스럽지 않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작스러운 게 아니라 늦은 거예요. 요양원 보내면 담보 문제 끝나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모르게 하면 되죠. 빈집이면 절차 빨라요. 빈집? 어머니가 없으면 빈집이잖아요. 화면 속 윤지아가 찬장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 찬장은 제가 매일 여는 그 찬장이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다시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밤에 찍힌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도원과 윤지아가 서류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인감은 이미 찍었고 이제 날짜만 정하면 돼요. 정말 이게 맞는 방법일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직접 말하실 건가요? 요양원 가세요라고? 그건 아니지만, 그럼 이 방법밖에 없어요. 어머니도 거기서 편하게 지내실 거예요. 우리도 자유로워지고요. 화면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있는 파일은 없었지요. 방 안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창문을 닫았는데도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민수 침대에 주저앉았지요. 요양원. 어제 서류에서 본 그 단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구나. 꿈이 아니었구나. 제 손에 있던 것들이 모두 그들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지요. 제 도장, 제 서류, 제 집, 그리고 저까지도. 카메라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누가 이걸 여기에 숨긴 걸까요? 민수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마치 제 심장 소리 같았지요. 문득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도원이 늦게 들어와서 부엌에서 뭔가를 뒤지던 모습을 봤었지요. 그때 뭐 찾아? 라고 물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때 그가 찾던 게 이 카메라였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지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6시까지 집에 계시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문자를 읽는 동안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이 그날인가 보다. 그들이 말한 정리하는 날이. 카메라를 다시 장난감 상자 밑에 숨겼습니다. 민수가 났던 그 자리 그대로요. 아무도 제가 봤다는 걸 모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방 정리를 마저 마쳤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히, 더 정성스럽게 했지요.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말입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윤지아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거든요. 빈집이면 절차 빨라요. 저는 그들에게 장애물이었습니다. 치워야 할 물건이었지요. 점심을 거르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픈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요리를 해봤자 누구를 위한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5시가 다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면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카메라 속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요양원 보내면 담보 문제 끝나요.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같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공기만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6시 정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모든 음식이 차려져 있을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상에는 김치 한 접시와 밥그릇 3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도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주방을 둘러봤지요. 엄마, 저녁 준비는? 오늘은 간단히 해. 제가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지요. 윤지아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화장을 고치고 있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수도 함께였을 텐데 아이는 친구 집에 간다며 오지 않았지요. 어쩌면 다행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요. 도원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 윤지아는 밥알을 이리저리 굴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 윤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문자 보냈잖아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아, 그게. 그녀가 도원을 쳐다봤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시선이었지요. 엄마. 도원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어. 뭔데? 엄마 혼자 계시기엔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달랐습니다. 내가 뭐가 힘들다는 거니? 그게 아니라 나이도 있으시고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무슨 일? 넘어지신다든지 아프신다든지. 도원의 말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온 대사 같았지요. 윤지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요. 뭘 생각해 봤는데? 좀 더 안전한 곳에서 계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안전한 곳? 요양원이요. 그 단어가 나오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지요. 요양원. 제가 천천히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네, 거기서 전문적으로 돌봄을 받으시면. 전문적으로? 같은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운동이나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윤지아의 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변명 같았지요. 내가 여기서 뭔가 불편을 끼쳤나? 제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저었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뭔데? 그냥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로에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로에게 좋다는 게 나한테도 좋다는 뜻이니? 당연하죠. 도원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지요. 그 안에 있던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20회 넘게 써온 수첩이었습니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두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지요. 우리 집 가계부야. 23년째 쓰고 있는 거. 손가락으로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도원이 대학교 등록금 2천만 원.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도원이 결혼식 비용 3천만 원. 또 다음 페이지. 민수 출산비, 육아용품, 어린이집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도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그건 아직 안 끝났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 집 계약금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늘릴 때마다 추가로 낸 돈. 숫자들이 줄줄이 나열되었습니다.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지요. 어머니, 윤지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내가 받아본 적 없는 용돈. 영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가 스스로 번 생활비, 스스로 마련한 병원비, 스스로 산 옷가.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짐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도원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정말로 어머니를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제가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그럼 이 집은? 내 돈으로 계약금 낸 이 집은 누가 쓸 거야? 두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담보로 잡혀 있는 게 문제라면서? 그 말이 나오자 윤지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너희가 내 방에 카메라 설치한 것처럼 나도 방법이 있어. 윤지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카메라가 뭐? 민수방에서 찾았어. 도원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빈집이면 절차가 빠르다면서? 내가 장애물이라면서?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오해? 제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지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 너희에게 나는 치워야 할 짐이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지아는 눈물을 글썽였고 도원은 아예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저는 가계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가계부를 꼭 안았지요. 그날 그 식탁에서 들린 마지막 소리는 제 방문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식탁 위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지요. 누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제 방에서 들리는 시계 소리만이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려주었지요. 새벽 4시 평소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엌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역국을 끓일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어제처럼 조용했지요. 찬장을 열어 라면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끓이는 라면이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평소보다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면을 넣고 저으면서 문득 생각했지요. 언제부터 제 아침이 이렇게 조용해졌을까요? 어머니,
뒤에서 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요. 응.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너무 늦게까지 깨어 계셨어요? 아니야. 아침도 안 하시고 오늘은 각자 해결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도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습니다. 빵도 하나 집어들었지요. 평소 같으면 뭐 더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물었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회사 가봐야겠어요. 응.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부엌에서 라면을 후루룩 넘겼습니다. 짠맛만 느껴졌지요. 1시간 후 윤지아가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히 세수를 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부엌으로 나와서도 제 눈치를 보았지요. 어머니, 아침은 각자 해결한다고 했잖아. 아, 네. 그녀는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버터 바르는 소리, 칼로 자르는 소리, 모든 것이 평소보다 작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토스트를 먹다가 윤지아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 정말 오해예요. 제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접시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오해? 저희가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한 건데? 정말로 어머니를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윤지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내가 여기서 불편하다고 했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윤지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렸다 다물었다 반복했지요. 솔직히 말해봐. 내가 짐이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짐이 아니라면 왜 몰래 서류를 준비했어? 왜 카메라로 내 일상을 감시했고? 그건 그냥 제가 일어섰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시어머니를 감시했다고? 어머니, 이제 됐어. 저는 찻잔을 들고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세요. 저희가 오해든 뭐든 상관없어. 찻잔을 씻으면서 등 뒤로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살 방법을 생각해보자. 각자요? 응.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윤지아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만 들렸지요. 어머니, 저 출근하고 와서 다시 이야기해요. 할 이야기 없어. 하지만, 가봐.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지요. 오후에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 왔어요. 라고 소리쳤을 텐데 오늘은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식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원이 회사에서 돌아와도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고 윤지아는 늦게 들어와서는 화장실에서 샤워만 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 하나, 그리고 밥 한 그릇. 오랜만에 조용한 저녁 식사였지요. 할머니, 민수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응? 배고파요. 라면 끓여줄까? 네. 아이를 위해 라면을 끓였습니다.
같이 앉아서 먹는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싸웠다기보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이사 간다는 게 정말이에요? 민수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어?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로 그런 말 했어요. 할머니가 나간다고. 가슴이 쓰렸습니다. 벌써 그들은 제가 나갈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나 봅니다. 민수야. 네. 할머니가 혹시 다른 곳에 살게 되더라도 할머니는 항상 민수 할머니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조금 촉촉해져 있었지요. 밤 9시가 되어서야 윤지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면서 제 눈치를 보았지요. 어머니, 정말 이사 가실 거예요? 생각해보고 있어. 어디로요? 아직 모르겠어. 윤지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나 봐요. 뭐가?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게 힘드실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보기에, 너희가 보기에 제가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은 내가 정할 거야. 네.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하지만 각자 생각해보자고 했잖아. 윤지아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방으로 돌아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렸지요. 저도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자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밤새 불을 켜둔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지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사람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계속 숫자가 나왔지요. 가계부에 적힌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시에 눈이 떠졌지만 일어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요.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거든요. 6시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 공간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물을 끓이며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20해 전 이 집에 처음 왔던 날 말이지요. 그때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와 함께 화목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마음이었지요. 그때도 새벽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가 생선을 손질하던 손끝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도원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해주려고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러 다녔지요. 그때의 저는 그래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웃음이 사라진 게 말입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병원에서 윤지아를 돌보던 날들이었지요. 밤새 아이가 울어도 괜찮다. 내가 할게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거든요. 손자를 돌보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수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귀찮은 할머니일까요? 커피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커피였지요. 평소에는 가족들 것만 챙기느라 제 커피는 늘 미뤘거든요.
첫 모금을 마시니 씁쓸했습니다. 커피 맛인지 마음 맛인지 구분이 안 됐지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를 줄였습니다. 화면만 깜빡거리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제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을까요? 가족을 돌보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아침엔 밥을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엔 또 밥을 차렸지요.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 일들이 당연한 게 되어버린 걸까요?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그냥 해야 하는 일이 되었지요. 민수방에서 가져온 미니캠이 서랍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다시 숨겨뒀던 그것을 꺼냈지요. 작은 화면을 켜고 파일들을 다시 봤습니다. 빈집이면 절차 빨라요. 윤지아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몇 번을 들어도 가슴이 아팠지요. 저는 그들에게 정말 짐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받는 가족이었을까요? 생각해보니 답은 뻔했습니다. 사랑받는 가족이었다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오전 10시쯤 되어서 윤지아가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현관문만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지요. 도원도 이미 회사에 가고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만 있을 뿐이었지요. 점심은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대신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따뜻한 것을 마시니 속이 조금 편해졌지요. 오후에는 청소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꼼꼼히 했지요. 구석구석 닦고 정리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생각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방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카메라가 있던 자리를 유심히 봤지요. 누가 거기에 두었을까요? 민수 자신일까요? 아니면 부모 중 하나일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계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읽어봤지요. 23년의 기록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도원이 대학생일 때 아르바이트비로 모은 돈을 등록금에 보탠 기록도 있었고, 민수가 아플 때 병원비를 낸 기록도 있었습니다. 윤지아가 일을 그만둔 후 생활비를 보탠 기록도 빠짐없이 적혀 있었지요. 숫자로 정리된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모든 기록 속에서 제가 받은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생일 선물, 어버이날 선물, 심지어 감기약 하나 사준 기록도 찾아보기 어려웠지요. 저는 줄 줄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겠지요. 그게 엄마고 시어머니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까요?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녁 9시가 되어서야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각자 다른 시간에 들어와서 각자 방으로 들어갔지요. 평소 같으면 저녁 드셨어요? 라고 물었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그리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지요. 밤이 되어 불을 끄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미니캠을 다시 꺼내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지요. 어머니한테 직접 말하실 건가요? 요양원 가세요라고? 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이 방법밖에 없어요. 어머니도 거기서 편하게 지내실 거예요. 윤지아의 대답이었지요. 영상을 끄고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오늘만은 불을 끄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제와 같은 하늘인데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따뜻했지요. 새벽 5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겁지 않았지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아. 혼잣말이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차를 끓였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했지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가계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제까지는 아픈 기억들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숫자들이 제 능력을 증명하는 기록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만큼 할 수 있었으니까.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랍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제목을 적었지요. 앞으로 할 일. 첫 번째 줄에 적었습니다. 부동산 상담. 두 번째 줄입니다. 인감 재발급.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이어졌습니다. 통영 거처 문의. 자금 분할 계획. 적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설레어서였지요. 6시가 되자 평소처럼 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원이 먼저 일어나 화장실로 갔고 윤지아도 뒤따라 일어났지요. 저는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된장국을 끓이지 않았지요. 어머니, 아침은? 윤지아가 부엌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각자 해결해. 네. 그녀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차례였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복을 챙겨 입었지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을까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거리 풍경이었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집 안에만 있었을까요? 집을 팔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지요. 어떤 집이신지요? 남구번지 전세로 들어가 있는 빌라요.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지요. 집주인이 어르신이신가요? 네, 제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주하시는 분은 아들 가족이요. 전세로 들어가 있어요. 중개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족분들이 알고 계신지요? 아직이요. 하지만 제 집이니까 제가 결정할 일 아닌가요? 물론이시지만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를 먼저. 상의는 나중에 할게요. 일단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시세를 듣고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군요.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만큼이었지요.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은행이었습니다. 인감을 새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아들이 복사해 간 인감 대신 새로운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새 인감으로 바꾸고 싶어요. 창구 직원이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지요. 가족분들께 알려드리시겠어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새 인감을 받았습니다. 손에 쥐어보니 묵직했지요. 이제 이 도장은 누구도 몰래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점심은 시장에서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밖에서 먹는 식사였지요. 국밥 한 그릇이었지만 집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통영행 버스 시간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원룸 매물도 찾아봤지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한번 보러 가봐야겠네. 혼잣말을 하며 메모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5시였습니다. 윤지아가 이미 와 있었지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좀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별거 아니야. 저녁 준비를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계부에 오늘 한 일들을 적었지요. 부동산 상담 완료, 새인감 발급, 통영 정보 수집, 적으면서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의지로 무언가를 해낸 하루였거든요. 저녁 6시 도원이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이었지만 어제처럼 조용했지요. 어머니, 도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어제 일, 죄송해요. 괜찮아. 정말 어머니를 생각해서였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아. 그럼.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무슨 뜻이세요? 이 집 팔 거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지아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지요. 뭐라고요? 이 집 팔아서 나갈 거야. 어머니,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며칠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윤지아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야 해요? 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너희 집에서, 내 집은 내가 살 테니까.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지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지요. 저는 그 바람을 피해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그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대문색이 그대로였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를 3번 아주 조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노크한 곳은 제가 23년 살던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통영의 작은 원룸 앞이었지요. 제 새로운 집 말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있었거든요. 윤지아와 도원이 반대했지만 이미 계약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제 도장으로 찍은 계약서였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수가 이삿짐을 옮기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는 바다가 보고 싶어서. 저도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놀러와. 아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미소였지요. 이사 당일 도원이 차를 빌려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줬지요. 엄마, 고속도로에 들어서면서 도원이 말했습니다. 응?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백미러로 보니 도원의 눈이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돼요. 고마워. 짧은 대화였지만
오랫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통영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지요. 오랜만에 보는 바다였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지요. 파도 소리도 들렸습니다. 작긴 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해 보여요. 도원이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응, 마음에 들어. 짐을 정리하는 동안 윤지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응, 도착했어. 집은 어때요? 좋아. 바다도 보이고. 어머니, 윤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됐어.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야. 오랜만에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앞으로 잘 지내자. 네. 어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가 고요했지요. 도원은 다음날 아침에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워뒀지요.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드릴게요. 응, 알았어. 민수도 방학 때 보내드릴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차가 사라진 후에야 진짜 혼자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지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알람 시계를 맞추지 않았는데도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지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이 우는 소리도 함께 들렸지요. 오랜만에 듣는 자연의 소리였습니다. 7시가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이나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탓할 사람도 없었고요. 커피를 끓여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다. 혼잣말이었지만 크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자유로움이 좋았거든요.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지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어제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자주 놀러 오세요. 우리 동네는 조용해서 좋아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환대였지요. 오후에는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통영 특산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굴, 멍게, 전복. 부산에서 보던 것보다 싱싱해 보였지요. 작은 노트북을 하나 샀습니다. 오랜만에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으로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지요. 여러 방송을 들어보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개인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저녁에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거든요. 밤이 되자 파도 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자장가 같았지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하루, 제 마음대로 보낸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지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앱을 찾았습니다. 별거 아닌 호기심이었지만 뭔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혜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곳에서 보낸 첫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점점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는데 오늘은 7시에 일어났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더라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바다를 봤어요.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녹음을 멈췄습니다. 들어보니 제 목소리가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들어왔지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도장은 내가 찍고 내 발걸음은 내가 정한다.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었지요.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귀찮게 느껴졌을 빛이었지요. 오늘은 그게 조금 따뜻했습니다. 통영에 온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는 게 일상이 되었지요.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 그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어선들이 나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혼잣말을 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장에도 가고 도서관에도 들를 예정이었지요. 지난주부터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읽고 싶어졌거든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소설들을 다시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통영시장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지요. 아직 낯선 얼굴이지만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뭐 좀 사러 왔어요. 갈치 어때요? 오늘 막 들어온 거예요. 싱싱한 갈치를 사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생선을 고르느라 고민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고르고 있더군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2시간 정도 책을 읽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좋았지요.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저도 누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점심은 해변가 작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보며 혼자 식사를 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후에 집에 돌아오니 민수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요. 할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민수는? 저도 잘 지내요. 방학 때 정말 놀러 갈 수 있어요? 물론이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아이와의 통화는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멀리 있어도 손자는 여전히 제 손자였거든요. 도원에게도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안부를 물어보는 짧은 문자였지만 마음이 전해졌지요. 윤지아도 가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는 적었지만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서로 존중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주민 소식을 전하고 있었지요.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이었지만 정겹게 들렸습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처음 해봤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진 것 같았지요. 안녕하세요. 새벽 4시 서혜란입니다. 목소리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통영에서 보낸 한 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창밖 바다를 보며 계속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되는 것도요. 잠시 멈춰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시간들이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요. 제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 다시 알아가고 있거든요.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을 돌보는 일도 필요하더라고요. 녹음을 멈추고 들어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지요. 인터넷으로 팟캐스트 플랫폼을 찾아봤습니다. 개인이 쉽게 방송을 할 수 있더군요. 용기를 내서 계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 새벽 4시 서혜란입니다로 정했습니다. 첫 방송을 업로드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거든요. 목소리가 정말 따뜻해요. 위로가 되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됩니다. 계속 들려주세요. 작은 댓글들이었지만 마음이 벅찼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신기했지요. 그 후로 일주일에 2번씩 녹음을 했습니다. 통영의 일상, 혼자 사는 이야기,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담았지요. 어느 날은 도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방송 들어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민수가 찾아서 알려줬어요.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하면서요. 아이가 제 방송을 찾아 듣고 있었다니 놀라웠습니다.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네. 왜요? 정말 좋던데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응? 다시 시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뭐가? 엄마가 서혜란이라는 이름으로 사시는 거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서혜란으로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밤이 되어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제 서혜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서혜란으로요. 다음 방송을 위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 4시 서혜란입니다.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지요. 오늘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창문을 열어 바닷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이름으로 불려요. 딸, 아내, 엄마, 시어머니. 그런 이름들도 소중하지만 가끔은 내 본래 이름으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도장은 내가 찍고 내 발걸음은 내가 정해요. 그리고 내 이름도 내가 불러요. 녹음을 마치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지요. 우리는 타이틀이 아니라 이름으로 살아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새로운 계절의 냄새가 났지요. 살다 보면 미움도 사랑도 결국 같은 자리에 닿는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라디오 앞에 계신 여러분, 당신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도 아름답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